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에 기자회견이라는 걸 하지 않았을 때는 도대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러나 싶어서 비판을 했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서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화자찬 일색의 온갖 의혹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대통령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치고 기자들도 문제였습니다. 아니 기자들이 더 문제였습니다. 핵심을 찌르지 못한 질문이나 한 번 온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 이것저것 섞어서 질문을 해대니 대통령이 얼마나 빠져나가기가 쉽겠습니까? 물론 기자회견 방식도 엉망이었죠. 추가 질문을 못하게 하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하지만 입맛대로 기자들을 골라서 듣고 싶은 질문만 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번 기자회견했는데 MBC는 한 번도 질문을 못했지요. 오늘 기자회견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이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참 더웠지요. 어느 때보다 무더웠던 올 여름에 백운기의 정치 1번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법 아침에는 선선한 바람도 부는데요. 거미줄 최정환님, 마당에 대봉감 나무도 제법 굵어져서 가끔씩 떨어지고 바람도 서늘하여 좀 살만하네요. 그러셨네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백운기 앵커님 그 지긋지긋한 더위와의 싸움을 정치 1번지와 함께해서 무탈하게 잘 보냈습니다. 가을가을하게 가을을 맞이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예, 가을가을하게. 변함없이님, 백운기 앵커님 여의도 시대 이제 잘 안착한 듯 합니다. 9월부터 가을가을하게 제대로 도약할 거라 믿고 뜨겁게 응원합니다. 이은주님, 백운기 앵커님 8월 마지막 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9월에나 뵙겠네요. 헤어지는 것 같잖아요. 야심차게 여의도 시대를 개막하며 도약 중인 정어리TV와 앵커님께 8월은 특별히 더 남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8월이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면 9월은 도약판이 되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높게 날아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나는 붉은 방송을 위해 오늘도 화이팅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마음으로 함께 8월을 기뻐해 주시고 가는 8월 잘 보내고 오는 9월 잘 맞도록 합시다. 어제 오후 4시에 백운기와 딥블루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는데 다시 보기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어제 행복님께서 5만 원이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해드렸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행복님. 오늘 밤 8시 50분에는 김용민 PD가 꾸며가는 용빠따 첫 방송이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게스트 누굴지 궁금하지요? 이렇게 실루엣을 보여드렸는데 맞추면 아마 선물도 있을 겁니다. 방송 전에 누가 나올지 맞춰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군요. 자, 오늘 함께 하실 3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까 배경화면에 저희가 독도 화면을 틀어드렸는데 이채양 명준님께서 독도 배경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김종욱 원장님이 독도 경비대 근무를 했어요. 와. 언제 근무하셨나요? 1995년부터 7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저쪽 제 뒤에 예. 이쪽에 예. 보이는 거기가 건물. 동도지요. 네네. 동도서도. 지금은 좀 좋아졌는데요. 예. 제가 갈 때는 배 접안이 좀 힘들어가지고 올라갈 때도요. 곤도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곤도라에 짐을 싣고 저도 싣고 그래서 항상 위험을 느끼면서 저기를 올라갔었고요. 아니면 저쪽 오른쪽으로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한 100여 미터 정도 갔다가 그러면 이제 가스통 같은 경우 이렇게 들고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가 독도 분쟁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제가 레이더병으로 있었었는데요. 레이더에서 이제 일본 전함이 잡히는데 밖으로 나오면 큰 하얀 전함이 밖을 돌아요. 그럼 우리 전함이 그걸 계속 밀어내는 한 바퀴 계속 도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정부가 일본과 같이 저쪽 근처에서 합동훈련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세상이니까 진짜 저 공간에서 싸웠던 옛날부터 싸워왔던 지키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참 답답하고 분노하고 화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보시면 알 건데요. 새벽 제가 4시에서 6시에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초소에 서 있으면 사면으로 해가 뜹니다. 사면으로. 거의 미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모를 했었었는데 저때 애국심이라고 하는 걸 진짜 느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구나. 근데 저걸 갖다가 농락질을 하고 있는 정부가 있어서 진짜 화가 납니다. 독도 얘기 나오면 우리 김종호 원장님이 다른 사람보다 느낌이 좀 더 남다를 것 같은데 저기 하얗게 보이는 건물이 독도 경비대. 예, 숙소가 있고요. 예. 그 옆에 이제 발전소 같은 게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를 돌려야 되니까요. 근데 아마 지금은 좀 좋아져가지고 저기 올라가면 헬기장이 있는데 예. 헬기장에서 족구를 했는데 공 묶어가지고 줄을 묶어가지고 바다로 떨어지니까 또 어떻게 내려오면 저희 가서 이제 줄낚시 같은 경우를 해서 문어 같은 경우도 잡고 이런 것도 했던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켜야죠.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데요. 지켜야죠. 김 의원님도 독도 가보셨어요? 네, 한번 가봤습니다. 네, 행안위원으로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또 한번 격려하고 으쌰으쌰 한번 하고 왔었는데요. 그런 독도를 대상으로 유사시에 자위대가 와도 된다라고 하는 김태효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본의 노림수죠. 그런데 독도 방어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마음껏 펼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윤석열 정권 황당하고요. 내년이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그런데 우길기 달고 지금 들어올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신원식 국방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안보실장으로 지금 영전에서 가서 있고 갈수록 점이 가경이고요. 가관도 아닌데 열심히 지켜야죠, 우리가. 네. 저도 독도를 가봤는데 이 독도를 갈 때나 또 백두산 천지 이런 데를 가보면 참 느낌이 남다르죠. 우리 신인규 대표님은 독도 아직 못 가보셨죠? 저는 이제 앞으로 갈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독도를 알리는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를 하나 운영하시는 분하고 제가 좀 소통을 해서 이제 독도 관련된 행동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앞으로 반드시 저는 여러 차례 한번 가볼 예정이고요. 독도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권의 상징이고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의 그 요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독도 그러면은 흥분 안 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독도를 가지고 만에 하나 윤석열 정부가 장난질을 꿈이라도 꾼다면은 그 꿈은 다 헛되게 끝날 것이다.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쓴 이영훈 예. 이 식민지 근대언론자의 가장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일 종족주의의 상징이 독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 자들이 지금 국가기관에 앉아 있으니까 독도 조형물 없애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하신 우리 영토를 지키고 일제와 싸우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독도라고 하는 상징물을 없애려고 하는 자와 그걸 지키려고 하는 자의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에요. 분쟁 지역이라서 우리가 영토를 수호해야 된다면 군인들이 가 있어야 되는데 독도는 사실상 우리 경찰이 가서 그렇죠. 실효적 지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 영토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장난을 한다라는 것, 그것도 특히나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우아빠 헬리님께서 신인규 변호사님 저랑 꼭 같이 가시죠.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꼭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독도를 관광을 갈 수 있게끔 했지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독도 가까이까지 가서 파도가 좀 잔잔하면 내려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바퀴만 돌고 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뒤로 넘어가게 되면 또 저 지금 앞쪽 뒤쪽으로 가게 되면요. 바다가 참 예쁘게 또 펼쳐져 있는 공간들이 또 있어요. 있어서 되게 아름다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독도라는 땅이 이렇게 되게 많이 허물어집니다. 부서지는 땅이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건설을 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훼손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 측면들이 있어서 잘 보존을 해야 될 곳입니다. 옛날에 저기 석도, 그다음에 뭐 독도도 외로운 섬, 그다음에 돌섬 이래가지고 석도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감회가 새롭네요. 김지훈님께서 독도를 가면 저절로 애국심이 나오더군요. 독도 지킴이들 나오세요 하면서 또 슈퍼챗 릴레이 하셨는데
변함없이님께서 독도는 우리 땅하고 받아주셨네요. 예.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어제 기자회견 기자들이 참 문제더라고요. 그걸 한번 짚어볼 텐데 그 전에 독도 얘기 나온 김에 뉴라이트 한번 그걸 잠깐 좀 짚어보고 가지요. 윤석열 대통령 그 전에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대통령은 그게 뭔지도 모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완전히 대통령 바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혼내야죠. 그런데 나 잘 몰라요.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본인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뭔지를 알아야 내가 기다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또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뉴라이트가 뭐 진보적 우파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무식하다고 자랑합니까? 그건요. 뉴라이트가 뭔가라고 하는 답변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나는 역사를 전혀 모른다라고 고백한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이종찬 광복회장도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제 때 당신 국적이 어디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묻습니까? 일본 거죠. 일본이죠. 그래. 이런 사람이 장관을 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번지수도 모르는 사람이 장관을 하게 되면 되겠냐고. 자, 김유정 의원님. 네. 어제 뭐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랑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작년에만 해도 킬러 문항에 대해서 그 운운하면서 수능 얼마 전에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를 우리가 떠올리면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님께 많이 배웁니다. 그렇게 열심히 알고 뭐든지 다 아는 분이 어떻게 뉴라이트를 몰라요. 설사 100번 양보해서 몰랐다 쳐요. 그러면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해서 전 국민이 와글와글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뉴라이트 인사만 쪽집게처럼 뽑아가지고 인사를 합니까? 임명을 합니까? 그런데 어제 답변은 또 나는 잘 모르고 김영석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인데 부처에서 대체적으로 1순위로 추천한 사람을 대체로 임명했다. 보는 거는 두 가지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업무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만 본다. 이런 헛소리를 막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뉴라이트가 진보적 우파인지 뭔지 모르지만 개념도 뭐 다 조금 다른 것 같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김영석 관장이 했었어요. 그 인터뷰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거 운동권에서 활동하다가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 일컫는 말인데 진보적 우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도 어제. 그래서 짜고 지금 나왔나 싶기도 한데 본인이 그렇게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서 일일이 수능의 킬러 문항까지를 염려할 정도였다면 그조차도 지금 다 도루묵 됐잖아요. 불수능으로. 그런데 그러면은 뉴라이트가 뭔데 이렇게 시끄럽냐. 내가 모르고 임명을 했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비판하고 야당도 들고 일어났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애지중지하는 김태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태효는 나와서 대통령은 몰라요. 너무 순수해서 모르는 겁니까, 뉴라이트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어떻게 뉴라이트 인사들만 쪽쪽 집어서 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 제가 한 것까지를 활용점정으로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까? 그러면서 내 책임은 아니라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인사했어요? 김태호 차장이 인사했어요? 누가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볼 수 없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들을 늘어놨고 뉴라이트 인사를 모르고 인사를 했다는 말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 이야기를 했고 뭣도 모르면서 인사를 했다면 반성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내년에 90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무슨 사심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 잘못된 역사인식,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될 책무가 있다고 당신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광복회를 향해서 예산도 삭감하고 다른 공법단체 만들면 되지 이렇게 또 겁박 협박하고 있는 게 대통령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적
우파 이 표현이 저는 저절로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라이트 관련해서 분명히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해 나가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신인규 대표님, 네. 진보적 우파는 무슨 뜻입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 전당대회를 할 때요, 그 걸어놨던 문구가 진보의 보수인가요? 보수의 진보인가요? 아, 그래요? 그런 문구를 써놨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용어 자체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수에 오다 보니까 보수 진보를 막 뒤섞어 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보수 진보 개념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대통령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뉴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건데 대통령이 그걸 모른다? 아니 우리 정어리 TV에서도 몇십 번을 저도 여기 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을 대통령도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지적 게으름이고요. 무식한 거, 그러니까 무지한 거, 그 무식 자체가 대통령은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죄값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배우는 자리도 아니고요. 일하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무식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본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어제 스스로 자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서 어제 이제 다 이 정도 보도됐으면은 몰랐다라고 본인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알았을 텐데 이제라도 알았으면은 그 인사들 다 즉각적으로 인사 철회하고 시정해야 됩니다. 근데 시정 안 할 거거든요. 뭐 오기로 안 하든 고집으로 안 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안 할 텐데 안 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들의 역사관, 그 반헌법적이고 반역사관에 우리나라에 반하는 역사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진보적 우파 마치 꼭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김종우 원장님. 그러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모난 세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뉴라이트는 뉴 친일파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관과 똑같아요.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전 일단 또 하나는 이 뉴라이트들은 북한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북한도요. 소위 이 자기 나라의 건국을 1948년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극자와 극우는 통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 복무하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면서 일본을 좋게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겠죠. 아니라면 그냥 일본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대통령도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본인이 잘 모른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거의 뉴라이트의 거두예요. 말한 거 보면. 작년 광복절 경축사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다라고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뉴라이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건국을 하기 위해서 한 운동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건국에 도움은 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국을 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었다. 그다음에 올 7월 자유총연맹 70년에 참석해서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심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뉴라이트가 내내 하고 있는 얘기인 거고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작성해서 올린 인간은 뉴라이트고요. 대통령이 이걸 모르고 얘기했다면 진짜 문제가 많은 것이고 알고 얘기했다면 어제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고 그러면 제가 볼 때 국민한테 거짓말한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친일파의 입장을 모르면서 대변해준 대통령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다. 전 이건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뉴라이트 관련해서 짧게만 보강하면요. 뉴라이트 인사들 보십시오. 다 이분들 주사파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옛날에 김일성 수령체제를 떠받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수로 기어들어와가지고 주사파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제는 친일로 바꿔놓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들어와서 과거에는 북한 김일성 체제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본 체제를 추종하면서
위에 그 모양만 바꿔 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사파의 보수 변절 버전이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제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심지어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반국가 세력이 뭡니까? 라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딱 질문을 하니까 짧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뭘 어쩌고 막 얘기하더니 갑자기 6.25로 갔어요. 6.25 때 종북 세력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죠. 그러면 반국가 세력을 공직에 임명을 하고 장관에 임명을 해서 지금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대통령은 무슨 세력입니까?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어제 그 질문한 기자가 경향신문 누구라고요? 박순봉 기자. 유일하게 지금 이제 진보 언론에서 한 명 기회를 준 거거든요. 저는 어제 이제 이따가 기자회견에 기자들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기자 한 명 제대로 질문합니다. 예. 질문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따가 한번 그건 살펴보기로 하고 뉴라이트 관련해서는 하여튼 뭐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뉴라이트가 뭔지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어서 오늘 2부에서 지난번에 우리 8월 15일 광복절 날 출연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많은 울림과 가르침을 주신 분이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관장님 모시고 뉴라이트는 뭔지 한번 좀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아까 김조국 원장님께서 어제 기자회견 윤석열 거짓말 얘기했는데 이거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런 걸 좀 기다렸다가 물어봐야지 말이야. 의료 대란 이야기하는데 뭐요? 현장을 가보라고. 그러면서 나는 현장을 많이 가봤다고. 언제? 뭐 암행감찰 갔어요? 최근 의료 대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 찾았다는 뉴스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일정 없었어요. 거짓말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뭐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현장에 우리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전문병원이라든지 또 뭐 상급 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뭐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의사 간호사 분들이 자기의 그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언제 가봤다는 거예요? 언제? 아니 저거는 뭐 말이 논리적으로도 안 맞기 때문에 비판하면 끝이 없지만은 헌신적인 의료진을 병원을 떠나가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본인이 지금 다 이 의료 붕괴 사태를 초래한 주범 아닙니까? 근데 그래놓고서는 현장에 가봐라? 현장에 가볼 것도 없는 게 지금 이 사실들이 제보로 기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하루에도 몇십 개의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초래해놓고 저렇게 뻔뻔한 얘기를 국민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한다? 저게 사람입니까? 저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본인 때문에? 저는요, 이게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고요.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을 의료 현장에서 다 내쫓아버리고 그러고 나서도 의료 현장이 잘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국민 앞에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저거를 언제 가봤냐라고 물어보면 옛날에 검사 시절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말 처음에 나왔을 때는 현장을 가보면 잘 알 거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누가 들어도 의료 대란 이후에 가봤다는 얘기로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정을 보면 한 번도
의료 현장 찾은 일정이 없어요. 이제 그걸 확인해 준 데가 있습니다. 이제 MBC가 확인해 줬는데 예. 4월 달에 6번인가 갔대요. 4월 4월에. 달에. 근데 그 이후에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란이 발생한 건 그 이후부터 이게 누적이 되니까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볼 땐 본인이 가보지 않아 놓고 가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비상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체계를 왜 만들었습니까? 말도 안 되게 선거용으로 갑자기 의대정원 들고 나와서 2,000명 얘기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소위 예를 들면 비상의료체계를 작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의료 대란이 발생하니까 간호사법 통과시켜달라고 또 호소를 해요. 제가 볼 때는. 간호사법 왜 거부했습니까? 간호사법 통과시키면 의료체계 붕괴된다고 얘기해서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인간들이에요. 그때는 간호사법 통과시키지 말라고 거부권 행사한 이유가 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얘기했다가 자기 말에 의해서 지금 그러니까 의대정원 2,000명 말에 의해서 의료체계가 붕괴돼서 비상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니까는 총리는 국회에다가 제발 부탁인데 간호사법 통과시켜달라고 호소를 하는 상황이고 본인은 한 번도 최근에 안 가봤으면서 무슨 예를 들면 병원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니까요. 전공이 13,531명 중에서 지금 1,186명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8.8% 남아있어요. 아,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응급실 안 돌아가죠. 병원도 안 돌아가죠. 수술방 절반이 닫혔습니다. 수술 지금 3분의 1 이상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수술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수술을 못하고 때를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자가 그거 질문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너 가봤어? 너 가봤냐고. 가보라니까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폭입니까?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게? 아니, 본인이 가봤으면 제가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슬퍼하거나 그 문제를 손발을 벗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봤으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내버려 뒀잖아요. 하물며 국민의힘 당대표, 집권여당 당대표가 이것 좀 바꿉시다고 얘기했더니 웃기지 마. 뭘 바꿔. 내 말이 맞아. 라고 얘기했던 양반이 기자의 말 한마디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볼 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직 저희 검찰총장 시절에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장의 말 한마디에 대해서 누구도 대들지 마. 거기 하필이면 기자 라브레이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 이것도 또 너무나 화가 났겠죠.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대통령 스스로가 소위 국민을 대의해서 국가를 통치할 생각이 없다. 소수 또는 본인들의 일가족을 위해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김유정 의원님. 저는 그 전에 MB는 네. 자기가 해보기라도 했으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건 또 정주영 회장 뭐 그걸 배워서 한 거죠. 네. 해봤죠? 해봤어? 네. 해봤냐고 뭐 이거. 맞아요. 근데 여기는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가보지도 않고 가봤냐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진짜 거짓말 엄청 하더라고요. 가봤냐.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일보 기자가 의료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문제 없는 거냐 이런 취지였거든요. 질문의 요지가.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로 문제 없다 이거였고 당정 갈등도 문제 없고 소통 잘하고 있다. 최상병 특검도 국회 청문회 보니까 뭐 외압 없는 걸로 다 드러나지 않았어. 문제 없잖아. 공수처 수사 잘하고 있잖아. 경찰도 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순전히 답변이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의대 이 증언과 어제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근원적인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의사 숫자가 없어가지고 의료 체계가 문제가 되니까 2,000명 늘려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 싹 다 빠져나간 응급실이나 병원에서 비상체계가 가동해서 잘 돌아간다며요. 그럼 의사 숫자를 왜 늘려요? 없어도 잘 돌아간다며요. 그러면 근원적으로 우리가 물어봐야죠.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여서 2,000명 굳이 이렇게 2,000명을 늘리려고 했는지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는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뭐 쉬운 길이 아니지만 갈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고통과 저항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 의료체계 붕괴가 돼가지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이제 임계치에 다다른 거 아닙니까?
당직 서고 있는 응급실의 의사들이 약을 먹어가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공이 없어? 그러면 전문의하고 그 간호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전문의 중심으로 가면 되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 전문의는 그냥 나오나요? 전공의가 전문의 되는 거잖아요. 과정 거쳐서. 그러니까 본인이 던진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는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국민들과는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진짜 황당했던 건 이겁니다. 의대 증원을 왜 한다고 했어요? 필수 의료가 지금 붕괴 직전이고 문제가 있고 지역 의료가 문제니까 그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합니다. 2,000명. 그리고 고집 피우면서 근거도 못 대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의대 증원은 완료가 됐으니까 필수 의료 등 정책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정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필수 의료 체계 때문에 증원을 한다고 해놓고 증원은 끝났으니까 이제 필수 의료로 가봐야지. 저는 대통령이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2,000명에 대한 근거도 못 대면서 4월 1일 날 만우절날 낸 담화문 읽어보고 얘기해. 내가 말했지. 이렇게 지금 윽박 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확한 해법과 답변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어제 국민을 정말 2시간 넘게 농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요거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저 대통령의 거의 뇌피셜이거든요. 근데 뇌피셜도 아니고 이제는 거의 술피셜이에요. 거의 알코올에 뇌가 다 감염돼가지고 절여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 진단에 대해서 제가 딱 2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더 할 말이 없을걸요. 첫 번째, 본인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도 심각하대요. 본인의 하수인, 본인의 쫄자도 지금 이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분이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심각한데 오늘 아침에 나온 주간조선 기사입니다. 제가 제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단독. 중암보훈병원도 뚫렸다. 응급실 뺑뺑이로 국가유공자 사망. 공공기관도 지금 의료 공백이 심화돼서 15시간 대기하다가 사망으로 이어졌는데 여기 지금 전공의가 110명인데요. 8명 있대요. 그럼 당연히 일손이 모자르고 환자는 원래 넘쳐나는 건데 당연히 비상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의료 공백이 없다, 내가 가봤다, 어따 대고 거짓말을 사람 생명 앞에서 합니까? 저건 사기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어제 조선일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아마 술 엄청 먹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질문하면 국민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을 텐데 갑자기 아니 좀 가보세요 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저 인간은 누군가 좀 이거 좀 해주려고 물어봤더니 이상한 답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겠죠. 본인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래에 있는 소위 아까 말 쫄자 한동훈 쫄자 말고 대통령실 쫄자들이 거짓 보고 쫄병들이 가짜로 보고를 해서 잘 돌아갑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님 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비상체계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기사가 이런데 아이고 기사 믿지 마세요. 현실 안 이런 예를 들면 간신배들이 소위 친일파들이 그 아래 득세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잘 돌아간다고 하니까 돌아버린 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문제라고 제가 지금 정식으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질문을 해야죠. 방금 의료 현장을 많이 다녀봤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가셨나요? 우리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인데 우리가 파악한 일정으로는 최근에 간 적이 없는데 언제 가셨나요? 물어봐야죠. 그래야 거짓말을 못하죠. 기자들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러니 마음대로 얘기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어제 기자회견 하기 전에 국정 브리핑이라고 혼자서 42분간 떠들지 않았습니까? 뭘 얘기했어요? 다 잘 살게 됐다. 아이고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42분간 41분이라고도 어쨌든 간에 혼자 그렇게 떠들 때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팩트 체크라도 하면서 기다려야죠. 아마 그 혼자서 국정 브리핑 하기 전에 기자들한테는 그 회견문을 미리 줄걸요? 그러면 그 전에 파악이 되고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40분 이상 들으면서 파악을 해야죠.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뭐 이번에 우리가 뭐 완전히 살게 됐더라고요. 들어보니까
IMF가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아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살게 됐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른 파악을 해봐야죠.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요? KDI,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2.4로 잡아가지고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어요. 그 다음에 올해 2분기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 마이너스 0.2%로 전분기보다 역성장했어요. 아니 이런 걸 지적을 해야죠. 길게 얘기하려면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본인이 뭘 알아서 이렇게 수치 들어대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 쓸데없는 질문 길게 하지 말고 이런 거 딱 준비해가지고 방금 대통령께서 어찌어찌해서 살만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런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왜 다를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하나만 더 합시다. 고용률이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완전히 살기 좋아졌네. 그런데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통계청 자료를 얼른 찾아봐야죠. 맞나? 어떻게 나옵니까? 통계청 자료.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지난달에 60대 이상에서 고용은 27만 8천 명 증가했는데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4만 9천 명 감소했어요. 딱 유리한 자료만 딱 가지고 실제 청년 실업률 이런 것은 딱 감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것만 얘기한 거지 이걸 왜 빠뜨립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이걸 물어봐야죠. 그걸 그냥 그런가 보네. 뭐 준비를 많이 했네. 오늘 길게 하네. 뭐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공부를 안 했으면 이건 정말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벨도 없고 폐기도 없고 기계도 없지만 공부를 안 했으면 그렇게라도 물어봐야죠. 계속 지금 전 정부 탓을 하시는데 뭐 400조 뭐 빚을 졌니 어쩌니. 언제까지 전 정부 탓하실 겁니까? 그거라도 물어봐야죠. 그런 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한테 기회가 오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겠지만 딱 하나만 아까처럼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경향신문 기자처럼 뉴라이트 뭐 딱 하나 물어보든지 반국가 세력이 뭐요? 이렇게 해야지. 그 중요한 김건희 문제 물어보면서 이거하고 막 세 가지 네 가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오면은 그때도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까? 옳지 잘 물어본다. 그러면 딱 그것만 물어봐야지. 거기에다가 그리고 뭐 또 제2 부속실은 어떻게 할 거고 또 뭐 특검 뭡니까? 감찰관 뭐야 그거?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네. 그거는 사실 뭐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듣고 아이고 질문이 너무 많고 뭐 어려워서 그러면서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 해버려요. 왜? 제가 보기에는 뭐 기억이 나빠져가지고 하나밖에 못 기억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듣는 사람한테 빠져나갈 구멍을 줘버린 거예요. 기자들이. 딱 물어봐야지. 그 질문 한번 들어봅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허준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잖아요. 사실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여쭙고 덧붙여서 제2부속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공식화가 될지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인 특별감찰관 우리가 언제 만나볼 수 있을지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좀 답변하다가 빠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빠뜨릴 질문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자락 깔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질문 기회가 오면
국민을 대신해서 딱 내가 이걸 물어보고 대통령이 뭐라고 답하는지 거짓말을 하면 물어보겠다. 딱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냥 이거 중계가 되지. 내도 얼굴 나가겠지. 멋있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 딱 질문을 저 기자가 뭐 멋있어 보이려고 했는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냈는데 이거 잘된 수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 보강 질문 하나만 던지면 됩니다. 윤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이라는 거 하나만 적용을 했겠느냐. 과거에 그렇게 안 한 예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박근혜 최순실 때 적용됐던 법이요. 특가법, 형법, 별의별 법을 다 갖다가 해가지고 징역을 20년, 30년, 40년씩 때렸어요. 그 예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꼼짝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만한 질문을 하니까 하나만한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근데 저기서는 질문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만 하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저기 마이크에 잡힌 게 있잖아요. 대변인이 잘 접어 안 보이게 잘 접어 이렇게 얘기한 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 보면 말씀하신 경향신문 제외하고는 다 보수적인 신문 에 대한 기자들로 다 도배질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변인 마이크에서 새어나온 내용 보면 다 그 플랜이 짜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원칙이 이러겠죠. 질문은 뭉뚱하게 해. 그리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만 가. 대통령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저는 이런 식의 발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어제 회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저렇게 예를 들면 뭔가 좀 힘을 주고 있었던 이유는 저런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아마 저런 시나리오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에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저는 아마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어제 대통령. 심지어 어제 대변인 저 사회본분 있잖아요. 정혜전 대변인. 저분도 TV조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인도 다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들끼리 하나만한 일을 어제 한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대변인이 지금 김수경 대변인이 통일부 차관 가고 후임으로 온 사람인데 제가 제 기억에 역대급으로 과거 청와대 시절부터 해서 대통령실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쌈딱인 건 시쳇말로 처음 봤습니다. 매우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예요. V1, V2들이. 그래서 그렇게 쌈딱처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대통령의 그 태도가 기자회견 하면서 적어도 1시간 넘어갈 거라는 거는 몇 번 안 해봤지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펜과 메모지를 준비를 해야죠. 질문이 2개, 3개 나오면 기자들이 하나만 묻고 기회가 없으니까 떡본 김에 뭐 지낸다고 2-3개 물을 수 있죠. 그럼 메모에 가면서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적어도 기자들, 국민을 대신하는 기자들에 대한 예의고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질문이 많아서 빠뜨릴 수도 있겠는데 다 빠뜨리고 딴소리 했잖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도 미안해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본인 입맛대로 골라서 대답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건 매너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냥 제일 황당했던 건 이부속실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어제 그 김건희 여사 명품계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데 좀 살펴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옛날에 청와대 같으면 공간이 있어가지고 넓어가지고 영부인들이 쓰고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좁아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 이러는데 누가 옮기라고 했어요? 누가 옮기라고 했길래 국방부 밀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부속실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건데 공간이 적네, 넓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큰 사무실을 쓰게 하려고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팀원들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 말도 거짓말인 게요. 그날 본인이 외교안보 특보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용산 사무실에다 그걸 뒀다고 얘기했잖아요. 제2부속실 얘기는 그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 얘기했을 때는 공간이 없었는데 외교안보 특보를 만들 때는 공간이 생겼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저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학을 얘기하면 사람이요 사과 같은 게 있으면 한 5개에서 7개는 한눈에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질문 3개를 갖다가 잘 모르고 빠뜨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이죠. 그걸 어떻게 무슨 막 10개 질문을 했다면 제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건 항상 세트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특별감찰관하고 제2부속실 설치하고 김건희 디올백은 근데 뭐 그거를 뭐 길다 뭐 어쩌다 한 자락 까는 걸 보고 내가 본의 아니게 그 중앙일보 기자한테 미안하게 됐는데 사실 그나마 중앙일보 기자 질문은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건 뭐 뻔한 거니까. 지금 뭐 다 준비를 못해서 저기 하는데 중앙일보 기자 미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자들은 뭐 물론 제가 그 형식에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언제 자기 차례 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뭐 대충 짜놓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질문을 하게끔 해야죠. 딱 물어보고 아니면 아니 그건 사실과 다른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야 거짓말을 못하고 그러는데 추가 질문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한번 오면은 그냥 뭐 몇 가지 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또 듣는 대통령은 이거 펜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니까 지나가 버려도 그냥 끝나버리고 아니 내가 아까 이건 물어봤는데 왜 이건 대답 안 해요? 이렇게 또 용감하게 얘기할 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꼼짝 못할 질문을 해야죠. 꼼짝 못할 질문을. 할 게 참 많잖아요. 아까 신은기 대표님 만약에 내가 기자라면 그런 질문을 했을 거다. 그러는데 김유정 의원님이나 신은규 대표님 두 분 다 대변인을 해보셨지만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질문을 안 하면 답변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내용을 장악해서 아주 꼼꼼하게 포위망식으로 질문을 한다 그러면요. 답하는 사람은 손에서 땀이 나고 이마에서도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근데 질문하는 사람이 느슨해가지고 이거는 뭐 답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통과 의례처럼 저렇게 나이브하게 해버리면은 아니 답하는 사람 너무 좋죠. 그냥 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A를 물어보면 C를 대답했다가 막 논점을 흐리고 이게 되겠냐고요. 국민 앞에서.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입니까? 아니 그리고 얼마나 겁쟁이면 MBC한테 한 번도 마이크를 안 줍니까? 전 참 뭐 이런 게 있지. 아니, 간장 갱지만한 속이라. 네, 진짜. 제가 여기서 잘난 체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처음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 쪽에서 조순 서울대 교수를 영입을 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냈지요. 그때 당시에 김대중 총재가 이제 정계 복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와 가지고 지방선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속 지방선거를 주장을 했죠. 근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동교동에서만 이렇게 딱 움직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기자들이 항상 동교동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김대중 그때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이었는가요? 조순 시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조순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이 되면 지원 유세를 하실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딱 놀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뭐 내가 뭐 가서 도움이 되고 또 지원 유세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오면은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계 은퇴를 하고 영국으로 망명 아닌 해외를 떠났잖아요. 돌아와가지고 그냥 있던 중에 본격적인 정계 복귀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지원 유세를 하겠다는 말은 정치활동 재개. 그 다음날 모든 신문에 일면이 김대중 정치활동 재개 시사 이렇게 뜨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죠. 질문을 제대로. 잘난 체할 게 하나 더 있는데 너무 오늘 제가 잘난 체를 많이 하면 죄송하니까 그거는 빼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적어왔어요. 김영민 서울대 교수 아시죠? 글 재밌게 잘 쓰시는 분. 새로 나온 가벼운 고백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대답하기만큼 어려운 것이 질문하기다.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하고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명료히 알아야 한다. 구체적 대답이 가능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답이 불가능한 수사적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질문 자체가 곧 대답이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첫째는 연구자들이 하고 둘째는 정치인들이 하고 셋째는 선사들이 한다. 선사 그러니까 선승 뭐 그런 도인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명료히 알아야 된다. 대답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질문하기다. 정말 100번 옳은 얘기예요. 기자들이
제대로 질문을 해야지. 그냥 뭐 나 같으면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 김정은 원장님 대통령실에 책 몇 권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러십니까? 너무 많아서 그때는 이사 갈 때 버리고 갔을까요?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책을 안 볼 것 같은데 뭐 책 꽂아 놓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뉴라이트가 뭔지에 저는 대해서도 이거 한 번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참 대한민국이 많이 시끌시끌한데 윤석열 대통령 왜 더 대통령 하고 싶은 목적이 남아있는가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룬 건 뭐고 못다 이룬 건 뭔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궁금하긴 합니다.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예. 원래 전 국민의 의문점 아닐까요? 근데 원래 궁금하지 않은 사람한테 질문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오늘 기자들이 다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당신의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참 창피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기자들이 더 정직한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이나 관저를 증축하려고 그러면은 소장한 책이 너무 많아서 서재를 좀 키운다든지, 뭐 그런 것을 늘리면은 뭐 저런 데는 돈을 써도 되겠지 하는데 사우나 늘리고 드레스룸 늘리고 그러려고 돈을 갖다 써? 사우나 왜 늘립니까? 사우나가 무슨 용도입니까? 숙취 해소용 아닙니까? 그렇죠. 저거 뭐 아버지께서 50년 지난번에 KBS에서 나갔던 그거죠. 책장 텅 비어 있는 거 보십시오. 아이고 참. 저렇게는 사용하진 않는데 책장을 웬만해서는. 뭐 다른 거라도 좀 채워놓고 다 버리고 가니까 뭐 또 채울 것도 없죠. 원래 저기다 술병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술병이라도 좀 넣어야지. 비인대가? 술병이라도 좀 넣어놓고. 저거를 쫙 밀면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쫙 밀면 금고? 킹스맨 같이 거기 무기 쫙 펼쳐지는 것처럼 세상에 모든 술병이 다 있을 수도. 근데 아니, 저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최고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정말 참 참담합니다. 정말. 김건희 여사 논문이라도 아유. 좀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좋잖아요. 아유. 근데 어제 질문 나온 것 중에 노동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3대 개혁 중에 가장 중점적인 게 뭐냐. 이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김문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지? 그 질문 안에 그런 생각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였냐면 막 장황한 얘기를 늘어놨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외국에서는 이제 자기는 이제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같으면은 그 유연성 하면 해고의 유연성 막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떠올린대요. 그런데 나는 노동 시간, 근로 시간의 유연성, 노동 행태의 유연성 뭐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김문수 장관에 대한 얘기도 없고 노동자와 가장 지금 적대적으로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없고 특히나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다뤘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질문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매우 아쉽죠. 재차 질문을 못하는 것 때문에 한계가 매우 그 노정돼 있다 손 치더라도 질문도 참 날카롭지는 않아서 아쉬움이 컸죠. 물망초님께서요. 기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기자는 직장인입니다. 윗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비비기만 할 줄 아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런 생각은 합니다. 지금보다도 이제 뭐 좀 몇십 년 전에 메이저 언론사들의 급여가 엄청 높았어요. 대기업보다 더 높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 전에는 언론사들 월급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정말 기자가 되면은 거의 뭐 그 전에 아주 옛날에 막 그 1960년대 70년대는 기자들 월급도 없을 때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후려쳐가지고 그냥 살으라고 했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자들을 상대로 유화 정책을 펴니다. 언론인들 먹고 살기 좋게 해준 거예요. 집도 마련해 줬어요. 그러면서 언론인들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인들이 대기업보다 더 이제 메이저 언론사들 얘기입니다. 급여가 높고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젊은이들이 꿈꾸는 직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시 준비하고 뭐 또 대기업 준비하고 그러다가 언론사를 들어가요. 그 전에
언론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름 지사적인 그런 면모가 있었습니다. 올바로 얘기하고 정말 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면모. 그러다가 이제 이게 편안한 직장이 되고 월급 잘 나오고 괜찮게 나오고 수준 높게 살 수 있게끔 보장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순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기사가 바뀌는지 서민들의 삶을 다루는 기획 기사가 사라집니다. 왜? 살만하고 잘 사는 집에 그런 젊은 친구들이 언론사에 입사하다 보니까 관점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좀 어렵다든지 뭐 서민 출신의 기자들이 많이 있을 때는 서민적 시각에서 기사를 발굴합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오는 괜찮은 출신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기사를 발굴합니까? 백화점 주차장이 비좁다. 뭐 골프장이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기자들한테 뭐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학교 좋은 과 나와서 언론사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다른 일을 하세요. 언론사는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가게끔 해야 됩니다. 아까 보수형님 TV님 아주 아픈 댓글 주셨어요. 계란말이를 얻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레기니 뭐니 욕을 먹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맨날 뭐 이렇게 되면 아니 뭐 저쪽에서 막 다 알아서 찍어서 해주고 맨 처음에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려고 해도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딱 이렇게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추가 질문 기회도 안 주고 왜 그걸 가만히 그냥 둡니까? 기자단은 뭐하러 편성합니까? MBC가 따로 영상 내면 풀단에서 배제하는 일만 하려고 기자단 구성합니까? 그럴 때 기자단이 이번부터는 기자회견 바꾸자. 왜 추가 질문 못하게 하냐? 추가 질문 못하게 하는 기자회견이 무슨 기자회견이냐? 그걸 얘기해서 관철을 시키든지 했어야죠. 그런 말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냥 깨갱하고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대로 마음대로 놔두게 하고 이런 것부터 바꿔야죠.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이 쌍둥이 같은 게요. 결국에는 검찰을 장악하고 언론을 파괴하는 그 권력도 문제지만은 그 권력 앞에 예쁨 받고 싶고 배를 뒤집어 까는 그 검찰과 언론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에 대한 내부 통제를 하는 검찰이나 권력을 비판하고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언론이 본인들의 사명과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망각하고 권력 앞에 딸랑딸랑 거리는 순간 더 이상 국민들은 그 검찰과 그 언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가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정말로 이 나라의 그 썩은 부위를 진단하고 드러내는, 들춰내고 자정하는 능력이 완전히 고장나 버리는, 이 필터가 고장난 거죠. 근데 그런 정수기를 갖다가 물 뽑아서 먹으면 국민들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권력자를 우리가 비판합니다. 저도 비판합니다. 윤석열은 나쁜 놈이다. 저도 비판하는데 나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도 스스로 바로서는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언론사도 지금부터 국민들의 민심 앞에 겸허해지지 않으면은 전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전체적인 불행이 되는 것이고 아마 그 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부심 가지고 일하시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스스로 바로선 노력을 스스로 하기를 좀 바랍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다시겠습니다만 권력과 권한을 확보한 자들은 그 권력과 권한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지 않죠. 좀 그래서 언제든 국회 권한이 강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을 직접 대의하고 있는 미국 같은 하원, 소위 우리는 국회입니다만 국회의 힘이 강해서 아주 강한 권력들 자체가 강한 권한이 권력과 밀착해서 부패를 발생시킬 때 입법을 통해서 그런 제도, 그런 권한들을 약화시키는 역할들이 선순환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어느 순간 행정부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되니까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막강한 권한들을 행사해서 이후에 좋은 기업 아니면 좋은 로펌 같은 데 가가지고 다시 그들만의 기득권의 카르텔을 만들어내게 용인해 주니까
또 그 용인된 자들이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 카르텔 자체가 항상 가진 자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 개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 같은 경우는 저는 자정을 바라면 안 된다. 거기는 제가 볼 때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권한들을 계속 나누어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검찰에게 바랄 것도 없고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중동 카르텔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카르텔입니까? 그 카르텔의 자정을 바라는 것보다는 그 카르텔을 어느 형태로든지 무너뜨려서 새롭게 쌓아놓지 않으면 저는 이 광고한 권력자들의 카르텔, 가진 자들의 카르텔 저는 제가 볼 때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럼 예.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런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인 건 맞는데 이 기술의 발전과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 때문에 이제 그 언론의 지형, 그 두터운 카르텔이 자동으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레거시 미디어가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썩어서 본인들끼리 망할 거거든요. 물론 카르텔로 뭐 이익을 조금씩 자기들이 해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거기까지인 거고 앞으로는 우리 이제 뉴미디어 정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정어리 TV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진실에 접근하고 더 국민들의 역할 맡겨놓은 언론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거기 때문에 전 그 시대를 바꾸는 역할을 아마 우리 정어리 TV가 더 맨 앞에서 하시지 않을까. 저 놀랐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논쟁이 갑자기 정어리로 가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아니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배운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야 되는 건데. 휴대폰을 깨야 되니까.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어제 사람.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제일 황당한 발언은 그거였어요. 이런 국회 처음 본다는 거.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야, 처음 참. 경험해보는 국회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런 대통령은 처음 보잖아요. 어제 기자회견 반영도 안 됐는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23%. 이 앞번보다 4%포인트 떨어졌어요. 이제 이게 이제 의료 대란 때문에 여 지지층이 7%포인트 빠진 건데 부정은 66으로 올라가고 긍정이 23으로 4%포인트 빠졌는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23%까지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봅시다. 딱 이걸 보는 순간 기자회견 내용이 포함이 됐으면 20% 아래로 떨어졌을 건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이 저런 여론조사 보고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고하는 놈은 이랬을 것 같아. 대통령님, 어제 기자회견 내용이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반영이 됐으면 30% 넘었을 텐데 이따위로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본인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잖아요. 어제 그 내용도. 그래서 아마 보고도 충분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인사권자가 인사도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뭐 알아서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 정도 가지고 대통령 속이기는 쉽지 않겠습니까? 에라이. 징헌세상님, 징헌세상. 아이디가 좋습니다. 부속실 만든다는 이유로 또 돈 수억 쓰겠죠? 니은 쓰라고 세금 낸 거 아니야. 사람 아닌 것들 당장 철창에 가둬야 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 4%가 떨어져서 23%가 나왔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건데요. 이게 저는 뭐가 심각하다고 보냐면은 23%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수치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이 숫자를 보고 놀라지를 않는다는 게 전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 안 놀래냐면요. 아니 어떻게 23%나 지지를 해? 2.3% 아니야? 국민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 무당층 14%, 중도 19%, 지지자가 없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갤럽 조사 세부 지표를 보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23%도 너무 과하다, 너무 이거 과표집됐다라고 보는 이 현실 자체가 윤석열 정부는 지금 풍전등화, 지금 바람 앞에 촛불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빨리 기시다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시다를. 네. 기시다가 지금 다음에 안 나오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왜 안 나온다고 얘기했습니까?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럼 자기가 친한 사람이 그런 행보를 걸으면 그 친구에게 고견을 들어서 자기도 그와 함께 그런 길을 가야죠. 뭐 하러 오는 것 같아요? 네? 뭐 하러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갑자기 기시다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레거시. 그러니까 기시다가 지금 다음에 못 나오니까 어떤 형태든지 자기의 성과들을 만들어서 소위 자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60주년 아닙니까?
한일. 저는 아마 미국과 일본의 이익들을 투사할 수 있는 소위 한미일 합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견실히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독도 문제입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영유권과 관련된 논란들을 발생시켜내고 저 지역을 공동훈련, 공동합동 수계 형태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도 자체에 대한 중간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 합의된 게 없습니다라고 대통령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계속 온다고 하는 거니까 아마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나라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행각이 하나라도 보인다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비판하고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1시간 넘게 기자회견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저가 차지를 했는데 19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명쾌하게 막힘없이 답변했던 것이 기시다 총리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총리하고도 잘 지내보겠대요. 잘 지내보시라고 하세요. 리빡천님, 9월이 오면 월월월 개 짖는 소리 좀 안 들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도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시 접속도 17,000명을 넘었네요. 오늘 독도 릴레이 슈퍼챗 릴레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왕깨미님, 건들지 마라 독도는 우리 땅. 리미소님, 여왕깨미님 또 보내셨네. 뉴라이트를 매국노로 바꿔주세요. 아성윤님, 보스형님 TV님, 뉴라이트가 술 이름이었다면 24시간 설명했을 겁니다. 박혜림님, 원희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구름꽃님, 며칠 전 10살 아들 녀석과 독도를 함께 그리며 독도를 지켜요 우리 세이브 독도라는 문구도 그림 속에 넣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어요. 작은 실천이지만 아이와 잊지 못할 추억이자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더 깨어나 더 힘냅시다. 보수형님 TV님, 독도는 우리 땅인 걸 초등학생도 아는데 용산만 모르면 용산은 일본 사람입니까? 질문입니다. 다음 국정 브리핑에서 답해 주세요. 국민들 질문을 받아야죠. 요한님, 독도야 외롭지 걱정 마. 포도나무님, 독도 배경 너무 뭉클하네요. 변함없이님, 독도는 우리 땅. 김지우님, 독도를 가면 저절로 애국심이 나오더군요. 독도 지킴이들 나오세요. 그리고 문석원님, 슈퍼챗 릴레이 참여해 주셨는데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더 보내주신 분들은 이따가 2부 끝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모시고 뉴라이트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다려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종욱 원장님, 신인규 대표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